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화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할 텐데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은 이 업계에 몸담으신 지 얼마나 네. 되셨어요? 저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어요? 근데 저도 방송한 지 한 20년 넘었는데요. 그 뉴스 하면서 부동산이 괜찮았다고 얘기한 적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안정적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글쎄 아마 지나고 보면 그때가 안정적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이제 많이 받지만 당시에 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요동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 다음에 알았지 당시에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명쾌한 답이신 것 같아요. 오를 때도 저때 샀어야 되는 거 지나고 네. 안다는 게 항상 똑같아요. 사전에 좀 알면 그죠. 네. 저도 그 투자를 과감하게 했을 텐데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경제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제 제목도 뉴스는 경제다라고 본다라면 이 경제제의 어떤 특징들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측도 번번이 틀리고 예.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뒤늦게 이제 시장에 진입했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되게 혼동스럽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늘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예측을 좀 분석을 하고요. 현재를 분석을 하고 그게 과거의 어떤 모습과 유사한지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심스럽다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있는 게 오늘 뉴스는 경제다에서는 최근에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풀린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럼 나 어떡하지? 이제 그런 조바심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관련돼서 진짜 그 부동산이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지 실체를 좀 소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3번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갔는데요. 그러면요, 소장님, 급매물만 소화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조금씩 집이 팔리고 있는 건지, 뭐 서울 수도권만, 아니면 뭐 서울 일정 지역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거는 뭐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숫자로 있습니다. 보이니까 그죠? 예, 또 작년에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올해 거래량이 조금 증가된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의 바닥에 왔다라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첫 번째는 성급한 판단이지만 또 부동산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지역과 또 약간 좀 덜 좋은 지역 그리고 나쁜 지역을 구분한다라면 그런 초양극화의 어떤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평균 쳐서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좀 해소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년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거래량을 판단할 때에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계열을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2022년 6월에 한 1,000건 정도, 그 다음에 7월에 한 645건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2년 6월, 7월에. 근데 지금 이제 4월에 뭐냐면 최고점을 찍어서 이제 3,187건에서 좀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면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그 4월 달에 이제 3,187건을 찍고 그 다음에 2,400건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할 때 6월 통계치, 즉 이제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저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6월 달에도 사실 거래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본격적인 추세선에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래프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런 기간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저 그래프로 점을 찍어 놓으니까 네. 예, 숫자 하나하나 볼 때는 뭐 몇 배다, 얼마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선을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지 안 네. 그러면 좀 꺾이게 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보합세를 보일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2022년 6월 이전에 이제 2021년, 20년 그래프까지 만약에 본다라면 네. 지금 저 수치가 상당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얘기한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럼 소장님 그럼 다 제가 안 그래도 길게 시계열로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1년 전의 그림만 그려진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나 3년으로 넓혀놓고 보면 지금 저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약간 반등한 정도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거래량이? 3,187을 찍고 예. 2021년 어느 시기나 2020년 어느 시기를 찍는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고점만 찍어갖고 그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계열과 부동산 시장을 영향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계열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예, 거네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보고 바닥이다 아니다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비약이고 그 적어도 2, 3년 정도의 장기 시계열의 고점을 찍어갖고 그래프가 우하향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하향의 추세에 있지 이것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요것만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예. 그런데 소장님 말씀처럼 3년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온기 확산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 그래프에다가 뭐만 얹으면 되냐면 실거래가만 얹으면 됩니다. 실거래가를요? 네, 실거래가 추이를 찍게 되면은 실거래가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실거래가가 조금 반등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진다는 게 거래량과 실거래가를 찍었을 때의 그 이제 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냐 크로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겠죠. 또 거래량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지수로 보는 겁니다. 평균치로. 지금 또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네. 자, 지수로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0. 도대체 전국에 마이너스 0.04%의 매매 가격 지수가 있었는데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통계적 착시가 제가 제일 생기는 궁금한 게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0.04 이제 이거는 매매 가격 지수인데 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네. 0.1%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50주라면 쉽게 얘기해서 50주 곱하기 0.1 하게 되면 50%인가요? 아니 5.5%. 네. 그럼 1년 동안의 매매 가격 지수는 한 5.5% 가격이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연으로 따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의미가 느껴지는 있다. 갭은 틀리는 거죠. 근데 저렇게만 보면 마이너스 0.06, 꼭 마이너스 0.05, 0.04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주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하는 거라면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올랐던 가격의 비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와 가격 지수의 변동과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여줬을 때, 그리고 그것도 좀 중장기 시계열로 보여줬을 때 약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요. 통계 자체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요새 조금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같은 거 수치 입력만 하면 이렇게 쫙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여기 이제 종로구니까 네. 종로구의 집값에 관심이 있다. 그럼 한 3년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원이나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거래량이나 실거래가 나오니까 대략 좀 찍어보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쭉 찍어보면 추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 추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반 앱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가도 한 3, 4년치는 충분히 비교가 되고 그 집이 준공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거래량과 가격 추이는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확인해봐야 예, 근데 되겠네요. 제가 이제 살면서 굳이 실수요자라면 내가 네. 전국적인 거를 할 필요가 제가 없잖아요. 제가 내가 사는 말씀드린 게 지역이 그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갔을 때 어떤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까지 대표성 있는 아파트 대여섯 개를 찍은 다음에 그 찍은 가격의 추이를 본다라면 현재 시세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지금 나오는 어떠한 현실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좀 한번 한 템포 숨 고르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이 전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각자 실수요자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지수 그래프를 보실 때에는 꼭 장기 시기열 적어도 3, 4년 정도의 흐름을 비교를 하시고 그것도 매 주간 단위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딱 분기별로 하게 되면은 3년치 해봐야 12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간 단위라면 제 마음도 복잡해요. 예. 아, 저희도 복잡. 왜냐하면 옆에 집은 올랐는데 우리 집은 또 예. 그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네. 막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한 5년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예. 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의 가격 변동을 비교해 보면 기준 금액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죠. 요 정도 금액은 있어야 내가 최소한 요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보다 좀 저렴한 지역은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면 합리적으로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돈이 모자라는 건 아무도 해결을 못 자, 해주지만. 그럼 돈이 모자라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이왕 찾아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이건 집값이 한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집값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이제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부동산 흐름은 네. 남한테 기동량을 듣지 않아도 내가 적어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늘 고민스럽잖아요. 집값이 흔들릴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대응하는 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부동산 방송도 여러 개 하고 네.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부동산 예측이야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집을 한 채 뭐 아니면 그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사실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전재산이어가지고요.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되니까 느낌이 될 것 같기도 한데도 과감하게 발을 못 떼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객관적인 수치를 네. 보고 하면 행동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동량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식에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진짜 그 돈이 되는 거는 남 주지 않잖아요. 정답. 예. 근데 남한테 그런 기동량을 해가지고서 그 남이 주는 거를 받아갖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이득과 예.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인 의문을 항상 좀 던져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네. 진리와 함께 꼭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네. 드리면 서울의 관악, 금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폭이 좀 컸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집값 때문에 뭐 20, 30, 40에 연끌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샀던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세금 연체율도 지금 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경우는 혹여나 경기가 조금 더 어렵게 오래 이제 어려워지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좀 늘어나고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그 갭 투자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금 고금리 시대에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제 여기를 끌고 간다라면 사실은 좀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제 버티기 힘든 구조인데 이제 그 버티기 힘든 구조에서 내가 이 빚더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시세를 좀 알아보고 확인을 해서 내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감당을 안 해서 연체가 되게 되면 2달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넋놓고 있기보다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를 탈피하려는
어떤 디레버리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영끌이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순수하게 내 돈으로 이제 갔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올라가든 내려가든 또 최근에 하체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금 있는 분들이 어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리스크에서 좀 빨리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들을 좀 유연하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주택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봤을 때 금천, 관악, 도봉구 쪽에 이제 한 1,000여 건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강동, 송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거래량을 저희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실시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쏠리는 지역에는 여전히 쏠려서 거래가 체결이 됐지만 결국에 이제 나머지 서울에 이제 3, 4개구를 빼놓은 나머지 20개구 정도는 그냥 이제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급매물 위주의 어떤 거래가 좀 지속돼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1,100건 정도가 거래되다 보니까 자, 일순간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불안 심리도 좀 확대될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급매물만 소진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집주인들이 주택 가격을 올렸을 때도 이렇게 받아서 내가 기꺼이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가세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격치를 보게 되면 조금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전체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도 내 지역을 먼저 찍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가격 변화도 없지만 실제로 이제 뭐 거래량이 없었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주택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 내가 산 가격이거든요. 내가 2021년도에 최고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샀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은 떨어진 가격도 있었고 보합 가격도 있었고 오른 가격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은 또 다른 어떤 디커플링된 상황이 보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의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서울 매매 가격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2.66%잖아요. 네. 근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3%입니다. 또 관악구는 마이너스 5.04, 금천구 마이너스 4.10%가 주간 단위로 발표된 이게 수치잖아요. 네. 만약에 10주가 빠졌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항상 감안해서 이렇게 좀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는 훈련을 예.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딴소리 하는지를 알아먹는데 평상시는 안 들여다보고 네. 내가 집 살 때 되면 이 가격이 맞나? 이 가격이 여기 몇 % 떨어졌다는데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나는 더 기다려야 되나? 늘 헷갈리고 네. 그다음에 그 헷갈림이 뭐냐 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꼭 절 보고 CCTV 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니 저 또 말씀하시는.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앵커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실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려는데 그 중요한 집을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최소한 그저 가격 분석이라도 네. 내 집을 사는데 남 얘기 듣지 말란 얘기잖아요. 수억을 쓰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남의 얘기는 참고 사항이지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은 누가? 돈을 쓰는 내가. 왜? 그렇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소득을 남겨야만이 제가 잘한 거지. 그렇지 않고 꼭 투자재만은 아닙니다. 물론 거주에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꼭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집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니까 내가 집을 살 때에는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금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소장님? 그거는 이제 섣부른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13일,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유지될 거다, 일부에서는 이제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어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고 고용률은 견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행은 지금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금리 갭이 1.75%로 벌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금리를 외면하자니 수출도 그렇고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산 시장을 봐야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 금리는 계속적으로 동결될 거야라고 판단하고서 자산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고 판단해야지 판단하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호주와 그다음에 캐나다와 영국이 우리와 같은 금리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했죠. 우리보다 6개월 더 캐나다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0.25%씩 올려서 다 4%대 금리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3.5%죠. 네. 그렇다라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그 리스크가 대외적인 변수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이제 이 상황이 충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불어오는 외풍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한두 번이라도 더 인상이 된다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현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대비를 그렇죠. 해야지라는 플랜을 만들어 네, 놓고 예방책을 가져놓고 그다음에 자산 시장을 쳐다봐야지. 야, 우리가 금리 3번 인상했고 동결했으니까 이건 이제 아니야. 끝났어.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오죽 답답했으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재정 위기 이 정책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운영하는 거는 단기적인 처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뭐냐면 부채 레버리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채를 우리가 계속 파일을 키워갖고서 언제까지 갈 거냐. 그렇죠.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이미 지금 한계가 지금 오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지금 리스크 경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금리를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대출 파일을 키워주게 된다라면 나중에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 우리 회의를 끝내놓고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몰랐네요.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한국은행은 조금 위험하게 보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는 계속 빚을 내 갖고 집을 사라. 근데 나는 그러면 어디에서 또 춤을 춰야 되는 정책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지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택 가격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겠네요. 근데 소장님 이분들은 그럼 야단 맞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한테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내가 매물을 내놨는데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 2배 보통 10배씩 물어주잖아요. 잘못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6천만 원 계약금을 받았는데 최소한 한 2억 3억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금매물을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고 1억 2천이라도 뭐 걷어들인다고 표현하던데 안 팔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데. 그건 이제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 했지만 언제든지 20년 있습니까? 내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떨 그래요? 때는 집이고 어떨 때는 토지고 예.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조금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반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상구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또 조금 이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울퉁불퉁해지니까 그 울퉁불퉁해지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위약금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1억 걸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지 않습니까? 2억 물어주고 2억 더 올라가면 되지. 그렇죠. 네, 그것도 계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당사자의 자유니까 뭐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견인하기는 어렵고 또 계약을 하신 지금 이제 매입을 하신 매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분한 모습이 있죠. 근데 뭐 배액 상환 받았으면 1억 내고서 2억 그쵸. 벌었으니까 수익률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을 200%잖아요. 받았으니까 뭐 그 자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신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벌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거고, 앞으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결코 뭐 이렇게 유리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집을 매입하신 분은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투자 수익률을 100% 봤다. 이거는 거의 투자의 실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2배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계약금이 2배가 확보됐으니까. 네.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대선은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각 당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내걸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나 앞으로의 방향을 알 수 있지만 총선은 예전에 뉴타운으로 총선이 끝난 적이 한 번 네. 있었잖아요. 한 2만 정도의 선거 인구의 표를 결정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여기다 뭘 짓겠습니다. 뭐 여기다 길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걸잖아요. 네. 그럼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학습 효과가 많습니다. 한번 과거에 이제 뉴타운으로 해서 대통령도 당선됐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당선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뉴타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시범지구 말고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뉴타운을 이제 해제하면서 이제 단위개발, 재건축, 재개발로 갔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도시의 규모를 갖추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런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거의 10년?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기들의 어떤 사이클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착공하거나 이제 분양을 할 때 좋은 경기에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서 분양할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분양들은 항상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 아니면 시행사 입장에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지금 분양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늦추려고 하고. 저는 이제 개발 계획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가 되면 포퓰리즘이 이제 난무할 겁니다. 또 어쨌든 어느 당이든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만이 향후 정국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과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 없는 그런 공약들을 전국에다가 좀 쏟아낼 거라고 보는데 네. 실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버블링이 되거나 이제 일정 지역에서는 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슈화가 된다라면 몰표가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그런 선거들이 크게 부동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견인하는 거는 제가 뭐 그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좀 본 적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부동산 지금 이제 잘못 흔들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총선 이후가 더 걱정돼요. 왜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감춰야 되는 입장이고 네. 감춰서 드러내지 않아야만이 표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완화라든지 어떠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빚을 갚아서 부채를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부채의 파이를 키우게 되면 총선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좀 우리는 정치인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어떠한 그 냉정함을 좀 유지한다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3년, 5년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주식 단타처럼 집을 단타로 사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엔 너무 크죠. 예. 그리고 안아야 되는 부담들도 또 너무 크고. 예. 그러니까 총선 때 반짝 호재랍시고 던져진 공약들 때문에 잠깐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지만 집은 최소 지금 당장 지어도 3년 걸리는 것이고 아직 짓지를 않았다면 땅 매입부터 시작하면 최소 10년이 걸리는 거니까 실제로 총선의 공약들이 향후의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크게 그러니까 어렵다. 간단한 사례로 앵커님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뭐가 들어왔냐면 이기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이기 신도시. 예. 근데 이기 신도시가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제가 환갑 넘으면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주택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슈화 된다라면 그거는 언제 들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GTX.
아, GTX. 네, 그러니까 예. 모든 이 선거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전국적인 개발 계획도 있고 지역의 지역적인 개발 계획이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뜨거워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슈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전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래서 몇 개월은 땡겨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필연적으로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GTX 된다 그러니까 이미 GTX 지역에 가서 다 선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개통하기만 기다리는 거죠. 어. 그 개통하기만 기다리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한번 롤러코스터를 타고 네.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나중에 개통이 된다 그랬을 때 거기 지역의 가격이 오르냐? 저기 KTX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럴 수 있군요. 네. 게다가 그게 갭 투자를 한 거라면 네. 훨씬 부담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항상 리스크 헤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전부거든요, 주택 가격이. 아, 그게 너무 비싸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 저출산 문제를 부동산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합계 출생률이 1인당 0.7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계속 줄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들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집이 지금도 4인 가구 사는 집이 잘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20평대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를 사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대한 평수는 주차장에 문제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는 1인 가구고 2인 가구라 하더라도 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뭐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의 집 정도는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제 아파트 공급을 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40제곱 미만의 어떤 주택과 그다음에 56제곱미터 미만의 네. 주택들이 있는데 현재 미분양이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많아요. 결국에 예.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들보다는 어느 정도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장에 들어와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좀 안정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구에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PIR이 거의 한 15, 16, 18까지 올라가면 네, 18까지 올라갔잖아요. 50%의 월급을 받아서 50%는 내가 생활 비용으로 뭐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36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 36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6년에서 이 기간을 줄여준다라는 이것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기회비용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혼인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30대 초반 뭐 요새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뭐 3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봤어요. 한 3년치 월급 제대로 풀코스를 갔다 하더라도 한 3년에서 2년치 월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봐야 뭐 어디서 2억 삽니까? 미만이니까. 이래서 세대별로 봤을 때 꼭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수립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원칙이 수립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혼인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유가 됐다라는 거죠. 아니 뭐 전세랑 월세를 살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근데 왜 월세만 살면 비화를 받아야 되고 어떤 소셜 믹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인 가구 중심의 어떤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인 가구의 비중이 지금 거의 33.4%거든요. 3분의 1이에요. 예. 그 3분의 1 중에 80%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40제곱미터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 팔리는 거죠. 경제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인구가 준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베이비 부모의 은퇴는 바로 뭐냐면 사회의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총량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소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진 경기 상황만 아니더라도 중기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네.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령자 은퇴하지 마. 일해? 예, 정년 연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청년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계속 동반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이 이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따르는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네. 지금의 출산 정책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출산 정책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최대 이유가 집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집을 결혼했을 때와 애 하나일 때하고 애 둘일 때 정부가 어떻게 공공기여를 해줄 수 있는가가 저는 헛되이 돈을 출산 정책을 쓰는 것보다 가장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제가 소장님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소장님 정말 찐으로 놀라셨어요. 몇 마디 안 했대. 예. 그만큼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